아이고, 이런 곳에 왜 나이가. 얘야, 정신 차려보거라. 장에서 돌아오던 아낙네 옥분이 산길 바위 아래 쓰러진 소년을 발견하였습니다. 맨발에 피 묻은 헝겊을 팔뚝에 칭칭 감은 채 의식도 흐릿한 아이였지요. 가여운 마음에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상처를 돌봐주었는데 헌데 이 아이 보면 볼수록 예사롭지 않았으니 거지 행색임에도 밥상 앞에 앉은 자세가 반듯하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어딘가 모를 묵직한 기운이 배어 나왔으니 잠결에 흘린 한마디가 옥분의 가슴에 걸렸지요. 아바마마, 위험하옵니다. 아바마마. 고민 끝에 옥분은 이 아이를 데리고 마을 훈장을 찾아갔으니 그런데 훈장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으니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 꿇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마을, 어귀, 백성 전부가 이 남루한 소년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어린 소년 앞에서 이 많은 마을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일까요? 늦가을이었습니다. 장이 파한 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아낙네 옥부는 빈 광주리를 등에 지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으니 이 길을 수십 번도 더 오간 터라 발걸음은 익숙하였으나 그날따라 어쩐지 발 아래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런데 바위 아래 그늘진 곳에서 무언가 웅크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싶었지요. 허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으니 그것도 아직 솜털이 남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맨발에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왼쪽 팔뚝에는 핏물이 스민 헝겊이 칭칭 감겨 있었지요. 옥분이 급히 무릎을 꿇고 소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 웬 어린아이더냐. 정신 차려보거라. 소년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신락 같은 숨은 붙어 있었으니 옥분은 망설임 없이 광주리를 내던지고 소년을 등에 업었지요. 돌아갈 길이 한참 남았건만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 외에 달리 도리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년을 방 안자리에 눕혔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헝겊을 걷어내어 상처를 살피니 칼에 베인 것이 분명하였지요. 짐승에 긁힌 것도 넘어져 찢긴 것도 아니었으니 예리하게 한 줄로 파인 그 상처가 옥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에게 칼을 겨눈 것이었지요.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기고 새 헝겊으로 단단히 동여맨 뒤 미음을 쑤었습니다. 소년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밖이 컴컴해진 뒤였지요. 눈을 뜨자마자 소년이 한 것은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창문, 문, 옥분의 얼굴순으로 경계하는 짐승의 눈빛이었으니 옥분은 속으로 피식하였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리기는 살려놨더니 첫마디가 그것이냐. 어서 이것 마셔라. 소년이 미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눈이 멎었지요. 거지 행색의 아이가 그릇을 드는 손놀림이 어쩐지 범상치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그릇을 잡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단정하였지요. 밥상 앞에 앉은 자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무릎이 가지런하였으니 옥분은 고개를 갸웃하다 그냥 넘겼지요. 이름을 물었습니다. 소년이 잠시 뜸을 들이다 답하였습니다. 현이라 하오. 어디서 왔냐 물으니 남쪽이라 하였고 고향이 어디냐 물으니 멀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이상은 입을 열지 않았으니 옥분도 더 캐묻지 않았지요. 일단 밥이나 먹이고 볼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분이 등잔을 낮추고 자리에 누우려는데
소년 쪽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잠결에 흘린 한마디였습니다. 옥분이 몸을 일으켜 소년을 바라보았으니 눈은 감겨 있었고 미간이 가볍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편치 않은 모양이었지요. 아바마마. 옥분은 그 말을 한참 되씹었습니다. 아비를 그리 부르는 집은 이 나라 어디에도 없었으니 머릿속 한 켠이 묘하게 걸렸으나 딱히 짚히는 것도 없었지요. 등잔을 끄고 눕긴 하였으나 쉬이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분이 빨래를 거두려고 소년의 옷을 집어드는 순간 손이 멎었습니다. 겉에 걸친 적삼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 안에 입은 속적삼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이 여느 무명과는 전혀 다른 곱디고 온 천이었으니 옥분이 천천히 펼쳐 살피는데 소년이 다가와 말없이 빠르게 낚아채 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으니 옥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생각이 깊어졌지요. 칼에 벤 상처, 고운 속적삼, 아바마마, 그리고 저 눈빛. 어느 것 하나 거지 행색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었으니 대체 이 아이가 무엇인지 옥분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마당 한켠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았으니 옥분이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할 뿐이었고 웃는 법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버릇없이 구는 것도 아니었으니 옥분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 자연스레 허리를 고추 세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배운 것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자세였지요. 마을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멀찍이서 기웃거리더니 하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현이의 팔을 툭 쳤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거지냐? 현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으니 그 눈빛 하나에 아이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지요. 그때 옥분의 조카 칠복이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벙어리 아니냐.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현이가 칠복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버릇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평생 고치지 못하오. 칠복이 피식 웃으려다 웃음이 굳었습니다. 17짜리 거지 아이한테서 나올 말이 아니었으니 주변 아이들도 웃음을 잃은 채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현이는 이미 시선을 거둔 채 다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를 지나던 영감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옥분네 마당을 내다보다가 현이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지요. 영감댁의 눈빛이 달라졌으니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현이를 바라보던 영감댁이 천천히 고개를 깊이 숙이더니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지요. 옥분이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영감댁, 왜 그러셨소? 저 아이를 아시오? 영감댁이 잠시 멈추었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눈빛이 무겁구나 싶어서 그것뿐이었지요. 더는 말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으니 옥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무겁다. 그것이 고개를 깊이 숙일 이유가 될 리 없었으니 옥분의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서당 쪽에서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담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으니 옥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무심코 물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좋으냐? 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귀를 기울이는 그 얼굴이 아까와는 달랐지요. 처음으로 무언가 그리워하는 표정이었으니 옥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담 너머 서당 마당에서 박 훈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글귀를 읽히는 소리였지요. 훈장이 한 구절을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 읽었으니 그런데 담 이쪽에 서 있던 현이의 입술이 아이들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를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옥분이 빨래를 널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칠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으니 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턱을 괴고 빤히 들여다보았지요. 야, 너 진짜 어디서 왔냐? 말투가 이상하잖아. 현이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이상해. 일 한 번도 안 해본 손 아니냐? 칠복이 현이의 손을 덥석 잡아 뒤집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고른 손바닥이었으니 칠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현이가 천천히 손을 빼내었습니다. 무례하오. 칠복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허나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으니 현이의 눈빛이 워낙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칠복이 멋쩍게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옥분이 돌아와 그 광경의 끝자락을 보았습니다. 칠복의 뒷모습과 여전히 꼿꼿이 앉아있는 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아까 장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사두었던 약재였습니다. 팔뚝 상처가 덧날까 싶어서였지요. 훈장 어르신이 약초에 밝으시니 내일 같이 가보자꾸나. 상처 보여드리고 약이라도 얻어오게. 현이가 잠시 옥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분이 현이를 데리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마을길을 나란히 걷는데 현이는 내내 말이 없었으니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훈장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던 분이시다. 약초에도 밝으시니 내 팔뚝 상처 보여드리면 좋은 약재라도 일러주실게야. 현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수고를 끼치는구려. 옥분이 곁눈질로 바라보았지요. 고맙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 아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수고를 끼친다니. 말투며 쓰는 말이 번번이 걸렸으나 오늘도 옥분은 그냥 넘겼습니다. 서당 마당에 들어서니 박 훈장이 웬마루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었으니 조용한 아침이었지요. 옥분이 먼저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칠 전에 제가 거둔 아이온데 팔뚝에 상처가 있어서요. 약재 좀 일러주시면 싶어서 왔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이를 보았지요. 붓이 멎었습니다. 훈장의 눈이 현이의 얼굴에 닿는 순간이었으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붓을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다시 떴으니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훈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이 앞으로 다가오더니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지요. 현이가 시선을 피하였으나 훈장은 고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으니 훈장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땅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훈장의 이마가 두 손 앞에 깊이 숙여졌지요. 세자 저하를 뵙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옥분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으니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툭 떨어졌지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세자, 저하. 그 두 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으나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이는 한참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일어나시오. 지금 나는 세자가 아니오. 훈장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인의 두 눈은 아직 멀지 않았사옵니다. 저하. 마당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 하나가 그 광경을 보았지요. 훈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이 꿇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삽시간에 마을 어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으니 남루한 거지 행색의 소년 하나 앞에 서였습니다. 옥분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이었지요.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온 날부터 오늘까지 사흘. 칼에 벤 상처도 고운 속적삼도 아바마마도 굳은 살 하나 없는 손바닥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이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러면 궁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였지요. 현이가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영모가 있었다고. 오래 준비된 것이었으니 내관을 매수하고 어영청 일부를 끌어들인 자가 있었지요. 왕이 시해되었고 자신은 목숨을 건 내관의 귀띔으로 가까스로 담을 넘었으나 그 과정에서 팔뚝을 베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거지의 옷과 바꿔 입고 도망쳐 나왔으니 세자는 도주 중 사망한 것으로 이미 공표되었다고 하였지요. 영모의 수괴는 좌의정 최치원이었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백이장이 그 소리를 담 너머에서 듣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지요. 말이 됩니까, 훈장님? 좌의정이 영모라니. 훈장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세자 저하를 베었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소이까. 도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훈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니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현이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한 얼굴들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니 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렵거든 모른 척하여도 좋소. 이 일에 목숨을 걸라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칠복이 툭 내뱉었지요. 영모를 일으킨 놈이 옳소이까 아니면 저 앞에 계신 분이 옳소이까. 밤이 되었습니다. 훈장의 서당 안에 사람들이 모였으니 옥분, 도백, 칠복, 그리고 영감댁이었습니다. 영감댁은 낮에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찾아왔으니 아무도 부르지 않았건만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현이는 윗자리에 앉았으나 거지 행색 그대로였습니다. 훈장만이 그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요. 현이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편히 앉으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따질 처지가 아니오. 도백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영모가 있었다 하셨는데 지금 한양 조정은 어찌 돌아가고 있는 것이옵니까? 현이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최치원이 조정을 완전히 틀어쥐었을 것이오. 내가 이곳에 숨어 있는 동안 그자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을 테니. 현이가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였습니다. 영모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으니
최치원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손을 뻗어온 것이었지요. 어영청의 일부 장수를 돈으로 샀고 침전 가까이 든 아드는 내관 며칠 포섭하였으니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번에 한 명씩 오랜 시간을 두고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시해되었습니다. 현이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으니 믿을 수 있는 내관 하나가 방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알렸지요. 뒷문으로 나가라고. 지금 당장. 현이가 몸을 일으키는 사이 멀리서 고함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관은 현이를 밀어낸 뒤 문을 닫았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지요. 현이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옥분이 숨을 참고 있었지요. 칠복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후원담을 넘다가 베었소. 저작거리까지 달려가 거지의 옷과 바꿔 입었으니 그 뒤로는 그냥 걸었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나 한양에 있다가는 살 수 없다는 것만은 알았지요. 도백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에서는 저하를 어찌 공표하였습니까? 사망하였다 하였을 것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최치원은 반드시 저하를 찾고 있을 것이옵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자의 명분이 무너지는 까닭이오니. 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자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요. 칠복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숨겨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을에서 찾을 수 있겠소이까? 도백이 미간을 찌푸렸지요. 말이 쉽지 조정에서 군사를 풀면 이 작은 마을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의 말이 모두 틀리지 않았으니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영감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조용하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숨는 것만으로는 아니 되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려야 하느니라. 모든 시선이 영감댁에게 쏠렸습니다. 영감댁이 현이를 바라보았지요. 죽은 사람은 싸울 수 없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법이니라. 훈장이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지요. 안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곱게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훈장이 종이를 펼쳐 무릎 위에 올리고 붓을 들었으니 손이 떨렸으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인근 고을 수령 중 믿을 수 있는 자가 둘 있소이다. 제가 젊은 시절 함께 벼슬을 하였던 이들이니 밀서를 써서 보내면 반드시 읽을 것이옵니다. 현이가 물었습니다. 움직여줄 것 같소이까? 훈장이 붓을 먹에 적시며 답하였지요. 세자 저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면 움직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영모에 동조한 것이 아닌 이상. 칠복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소이다. 밤길도 산길도 마다치 않겠소이다. 도백이 칠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옥부는 아무 말 없이 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산길에서 등에 업었던 그 아이가 지금 이 방 안에서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밤이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내어줄 생각은 없었지요. 칠복이 떠난 것은 새벽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밀서 두 통을 품에 단단히 숨기고 마을을 빠져나갔으니 옥분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조카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칠복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으니 발소리조차 금세 끊겼지요. 옥분이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현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겠소이까? 저 사람. 옥분이 짧게 답하였지요. 우리 칠복이가 이 근방 산길은 눈 감고도 다니는 아이요. 걱정 마시오. 현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으니 자기 때문에 남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편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옥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 현이는 여전히 옥분의 집에 머물렀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도배기 마을 어귀 쪽을 수시로 살폈으니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알리기로 하였지요. 그러던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 둘이 들어섰으니 차림새는 평범하였으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붙였지요. 며칠 전에 이쪽으로 수상한 소년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셨소이까. 17쯤 되어 보이는 아이인데 팔뚝에 상처가 있을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도백이 가장 먼저 나섰지요. 수상한 아이요. 글쎄, 요즘 워낙 거지들이 많이 지나다니니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려. 사내들이 도백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백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으니 땀 한 방울 없이 덤덤하게 되받아쳤지요. 사내들이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칠복이 없는 자리를 대신하여 마을 청년 하나가 이들의 뒤를 슬며시 따랐으니 어디를 기웃거리는지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사내 하나가 옥분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마당을 들여다보았으니 그때 옥분이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집의 식구가 몇이나 되오이까. 옥분이 빨래를 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나 혼자요. 왜요, 나리? 혼자 사시오? 아이는 없소이까. 자식도 없는 홀몸이요. 사내가 담장 너머로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현이는 그 시간 영감댁 집 광 안에 있었으니 마당은 텅 비어 있었지요. 사내가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옥부는 사내가 골목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빨래를 계속 넣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내들이 마을을 떠났으니 도백이 서당으로 달려왔지요. 군장과 옥분 그리고 영감댁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현이도 영감댁 집에서 건너왔지요. 오늘은 둘이었소이다. 다음엔 더 올 것이요. 도백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이 말하였지요. 칠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밀서가 닿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노릇이요. 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 마을이 위험해지고 있소. 내가 떠나는 것이 낫겠소이다. 옥분이 즉각 받아쳤지요. 어딜 가시겠다는 것이요. 혼자 나갔다가는 그날 밤 산길에서처럼 또 쓰러져 있을 것 아니오이까. 현이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지요. 영감댁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아니 되오. 지금 저하께서 이 마을을 벗어나시면 드넓은 들판에 홀로 서시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도백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버텨야 하오. 칠복이 돌아올 때까지. 현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더 이상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그날 밤 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옥분의 집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으니 달이 밝은 밤이었지요. 옥분이 물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가 현이를 보고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현이가 먼저 말하였지요. 무섭지 않소이까. 옥분이 물그릇을 현이 앞에 내려놓으며 답하였습니다. 무섭소이다. 근데 어쩌겠소. 이미 알아버렸는데. 현이가 물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소이까. 옥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지요. 그날 산길에서 그냥 지나쳤으면 평생 찜찜했을 것이요. 그러니 후회는 없소이다. 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아주 잠깐 눈빛이 부드러워졌지요. 옥분은 그것을 보았으나 모른 척하였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운 밤이었지요. 칠복이 돌아온 것은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으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역력하였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달려나가 조카의 팔을 잡았지요. 무사하냐? 칠복이 씩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누굽니까? 그러나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칠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급히 모여야겠소이다. 드릴 말씀이 있소이다. 서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칠복이 숨을 고르고 말하였지요. 두 분 수령께 모두 밀서를 전하였소이다. 한 분은 즉각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셨소이다. 반드시 돕겠다 하셨지요. 훈장이 물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칠복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하셨소이다. 괜히 이 일에 엮였다가 집안이 망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칠복이 잠시 뜸을 들이다 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소이다. 지금 돕지 않으면 훗날 영모에 동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알겠다 하셨소이다. 도백이 낮게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겠소이까? 장담은 못하겠소이다. 허나 무릎이 떨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으니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요. 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하였소. 칠복이 멋쩍게 뒤통수를 긁었지요. 그런데 훈장이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소이다. 모두가 훈장을 바라보았지요. 오늘 낮에 이 마을 건너편 주막에서 소문을 들었소이다. 최치원이 직접 포교를 풀었다 하더이다. 세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하였고. 군장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하였소이다. 방 안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삼족.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었으니 도백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옥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을 내리깔았지요. 칠복만이 태연한 척 팔짱을 꼈으나 그 손끝이 옷소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겠소이다. 아무도 즉각 말리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현이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 삼족을 멸한다는 말 앞에서 목숨을 내걸라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때 영감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게나 저하. 현이가 영감댁을 바라보았지요. 삼족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허나 영감댁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서워도 안이 가는 길이 있는 법이니라.
도백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짚고 일어섰지요. 내가 이장이요. 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하겠소이다. 모두가 도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소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소이다. 허나 이미 알아버렸소이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도백이 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이 마을에 계시오. 우리가 지키겠소이다. 칠복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릎을 탁 쳤지요. 그렇소이다. 제가 다리가 2개나 있는데 뛰어야지요. 옥분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내어줄 생각이 없었소이다. 현이가 한 사람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군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영감댁은 눈을 감고 있었지요. 도백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칠복은 씩 웃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2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였지요. 현이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소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그 2마디가 이방 안 어느 말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무관이 마을로 들어왔으니 이번엔 수하 10명을 이끌고였습니다. 며칠 전 탐문하고 간 사내둘이 아니었지요. 칼을 찬 자들이었으니 마을 어귀에서 그 행렬을 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무관이 마을 한가운데 멈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수상한 소년을 숨기고 있는 자는 지금 당장 내어놓으시오. 그리하면 이 마을은 무사할 것이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무관이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았지요. 집집마다 문이 닫혀 있었으나 인기척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때 영감댁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골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강무관이 영감댁을 바라보았지요. 영감댁이 강무관 앞에 멈춰 서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날이 이 마을에서 무엇을 찾고 계시오이까? 강무관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노인장, 비켜 서시오. 영감댁이 비키지 않았습니다. 영감댁이 강무관을 막아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무관이 아랫사람을 시켜 영감댁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옆에서 도백이 나타났지요. 그 뒤로 마을 사람 하나, 또 하나. 골목 어귀에서 마을 청년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슬며시 늘어섰습니다. 강무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마을이 영모에 가담하겠다는 것이오이까. 도백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지요. 영모라니요, 나리. 저희는 그저 우리 마을에 난데없이 칼 찬 사람들이 들어오길래 나온 것뿐이오이다. 이것이 죄가 되오이까. 강무관이 도백을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삽과 괭이를 든 농사꾼들이었으나 수가 적지 않았지요. 게다가 이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을 해쳤다가는 오히려 민심을 잃는 빌미가 될 터였습니다. 강무관이 턱을 들었지요. 마을 안을 살피겠소이다.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소이다. 도백이 비켜섰습니다. 살피시지요. 허나 괜한 사람 건드리지는 마시오. 강무관의 수하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마을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옥부는 현이를 데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요. 서당 뒤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좁은 샛길이었으니 칠복이 어릴 때부터 드나들던 길이라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앞장서고 현이가 뒤따랐지요. 숲 안쪽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간간히 고함 소리가 들렸으니 강무관의 수하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현이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옥분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도백 어른이 잘 버텨주실 것이오. 걱정 마시오. 현이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하였지요. 저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은 모두 나 때문이오. 그러니까 저하께서 살아서 돌아가셔야지요. 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옥부는 바위 너머 마을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표정이 담담하였지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무관의 수하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빈광 헛간, 우물가까지 들여다보았으나 소녀는 없었지요. 강무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은 있었으나 증거가 없었으니 마을 사람 전부를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강무관이 마을 한가운데 다시 섰습니다. 도백이 태연하게 다가왔지요. 다 살피셨소이까, 날이 없지요? 강무관이 도백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마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이다. 무서운 말씀이요. 저희 같은 농사꾼이 뭘 숨기겠소이까. 강무관이 한 발 더 다가섰지요. 마지막으로 묻겠소이다. 수상한 소년을 보았소이까. 도백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못 보았소이다. 두 사람이 한동안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무관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지요. 돌아서며 수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간다. 수하들이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을 도백이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수하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도백이 그 자리에서 힘없이 숨을 내쉬었지요. 무릎이 후들거렸으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현이와 옥분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서당에 다시 모였으니 도백이 경위를 전하였지요. 다들 안도하였으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강무관이 물러갔을 뿐이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훈장이 말하였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렵소이다. 다음엔 더 많은 수를 이끌고 올 것이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밀서를 받은 수령들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없소이까. 칠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오이다. 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지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소이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소이다. 훈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오이까, 저하. 숨어있는 세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세자를 보여주어야 하오. 밀서 한 통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라도 직접 눈앞에서 보면 달라질 것이오. 도백이 미간을 찌푸렸지요. 밖으로 나가시면 강무관의 눈에 띌 것이오이다. 현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러하오. 허나 이 마을 안에만 있어서는 이분들의 희생만 커질 뿐이오. 움직여야 하오. 옥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길을 만들어야겠소이다. 강무관이 이쪽을 보는 동안 저하께서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칠복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건 제가 잘하지요. 계획은 이튿날 새벽에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칠복이 먼저 마을 동쪽 길로 나가 강무관의 수하들을 유인하기로 하였으니 수상한 자가 도주하는 것처럼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끄는 것이었지요. 그 틈에 현이가 훈장과 함께 서쪽 산길로 빠져나가 인근 고을로 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옥분이 현이의 몫으로 집신 한 켤레와 말은
음식 몇 가지를 챙겨 보자기에 쌌지요. 현이가 그것을 받으며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이요. 이 다음은 내가 해야 하오. 옥분이 보자기 매듭을 단단히 여미며 말하였지요. 압니다. 그러니까 잘 싸는 것이요. 현이가 잠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깊이 천천히. 옥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것 마시오. 그냥 살아서 돌아오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하였으나 아무도 잠들지 못한 밤이었지요.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칠복이 마을 동쪽 길로 나섰지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으니 마을 어귀 어둠 속에 잠복해 있던 강무관의 수하 둘이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칠복이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수하들이 뒤를 쫓았으니 칠복은 이 마을 골목이라면 눈을 감고도 달릴 수 있는 터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꺾고 또 꺾으며 수하들을 마을 동쪽 끝으로 끌고 갔지요. 그 시각 현이와 훈장이 서당 뒷문을 통해 서쪽 산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옥분이 서당 마당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발소리가 끊기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백이 옆에 와서 섰지요. 가셨소이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칠복이 수하 둘을 마을 동쪽 끝 낭떠러지 위 소나무 숲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안에서 칠복은 자취를 감추었지요. 어릴 때부터 놀던 숲이었으니 나무와 바위 사이를 꿰뚫듯 움직였습니다. 수하들이 숲 안을 뒤졌으나 칠복을 찾지 못하였지요. 한참을 헤매다 빈손으로 돌아온 수하들 앞에 강무관이 서 있었습니다. 강무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유인이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무관이 돌아섰습니다. 서쪽 산길로 눈을 돌렸으니 그러나 이미 날이 밝기 시작하였고 산길은 고요하였지요. 강무관이 이를 물었습니다. 절반은 이쪽으로, 나머지는 나를 따라온다. 현이와 훈장이 산길을 2시즌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훈장이 먼저 발을 멈추었지요. 숨이 가빴으나 내색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현이가 눈치채고 걸음을 늦추었지요. 두 사람이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훈장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저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위를 되찾으시면 그 마을 사람들을 어찌 하실 것이옵니까? 현이가 잠시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오이까? 상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해주시겠습니까? 현이가 다시 먼 산 쪽으로 시선을 옮겼지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소이다. 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소이다.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소이다. 훈장이 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입가에 무언가 번졌지요. 훌륭하시옵니다. 저하. 현이가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어서 가야 하오. 날이 다 밝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하니. 인근 고을 수령의 관하에 닿은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뒤였습니다. 훈장이 문지기에게 말하였지요. 수령 날이께 급히 전할 것이 있다고. 문지기가 난색을 표하였으나 훈장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안으로 들어가 알렸습니다. 잠시 후 수령이 직접 나왔지요. 수령이 훈장을 보고 반가움을 드러내려다
그 뒤에 선 소년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지요. 훈장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직접 뵙고 싶으셨을 것이요. 수령의 무릎이 꺾였지요. 세자 저하를 뵙습니다. 현이가 수령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습니다. 일어나시오. 할 이야기가 많소이다. 한편 강무관이 서쪽 산길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하들이 산길을 나누어 올랐으나 두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지요. 강무관이 산등성이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근 고을 쪽으로 눈길이 향하였지요. 그때 수하 하나가 달려와 고하였습니다. 장군, 인근 고을 수령이 관군을 움직였다 하옵니다. 강무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강무관이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지요. 최대감께 알려라. 그날 저녁 관군이 마을에 닿았습니다. 수령이 직접 이끌고 왔으니 마을 어귀에 관군의 행렬이 들어서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도백이 나가 수령을 맞았습니다. 수령이 말하였지요. 세자 저하의 명이오이다. 이 마을을 지키시오. 도백이 한참 수령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옥부는 마을 어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관군의 행렬 뒤로 저 멀리 산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이는 이미 저 너머 어딘가에 있었지요. 살아서 돌아오시오. 옥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이가 수령의 관하에 머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수령이 인근 고을에 사람을 보냈으니 세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조용히 번져나갔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자들도 수령이 직접 보증한다는 말에 하나둘 귀를 열었습니다. 밀서를 받고도 망설이던 두 번째 수령도 결국 관군을 이끌고 합류하였으니 현이 곁에 모인 관군이 어느새 작지 않은 수가 되었지요. 훈장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명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소이다. 현이가 관아 마당에 서서 집결한 관군을 바라보았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지 행색으로 산길을 헤매던 몸이었으니 그 자리가 아직 낯설었습니다. 허나 물러설 수 없는 자리였지요. 최치원이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알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자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요. 한양에서는 최치원이 경노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지방에서 번지기 시작하자 조정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최치원의 눈치를 보며 따르던 신료 몇이 슬그머니 입을 다물었고 일부는 아예 관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치원이 그들을 불러 압박하였으나 세자가 살아있는 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었지요. 최치원이 측근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강무관을 한양으로 불러들여라.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겠다.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지요. 대감께서 직접 나서시면 오히려 세자 저하의 존재를 공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최치원이 측근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없애버리면 그만이요. 현이에게도 그 소식이 닿았습니다. 최치원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것이었지요. 수령이 굳은 얼굴로 현이 앞에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현이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떴지요. 얼마나 됩니까? 500은 될 것이오이다. 저하. 현이가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이 말하였지요. 맞붙어서는 아니 되오이다. 수가 달리오. 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오. 명분으로 이겨야 하오. 수령이 물었지요.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저하. 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치원이 군사를 이끌고 세자를 치러 온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것 자체가 영모의 증거가 되오. 숨을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하오. 훈장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저하의 뜻은 최치원 스스로 영모임을 증명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옵니까? 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옥분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으나 옥분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 마을 어귀에 나가 산길 쪽을 바라보았으니 영감댁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바라본다고 빨리 오는 것은 아니니라. 옥분이 멋쩍게 눈을 거두었지요. 그냥 바람이나 쐬는 것이오이다. 영감댁이 피식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두 사람이 나란히 마을 어귀에 서 있었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옥분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으니 현이가 떠나던 날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었지요. 산기를 서두르다 벗겨진 것을 옥분이 주워두었던 것이었으니 왜 버리지 않고 품에 넣었는지는 옥분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영감댁이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현이가 마을로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관군을 앞세우고 마을 어귀로 들어섰으니 거지 행색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왕세자의 복장을 갖출 때가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마을 어귀에 서 있었지요. 현이가 옥분을 보고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옥분이 품속에서 집신을 꺼내 내밀었지요. 떠나실 때 벗겨진 것이오이다. 현이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가지고 계셨소이까. 버리기가 못하여서요. 현이가 집신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오. 끝내고 돌아오겠소이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밥이나 먹고 움직이시오. 그날 밤 현이가 훈장, 수령, 도백과 함께 최후의 계책을 논하였습니다. 최치원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 길목을 미리 파악하였으니 현이가 그 길목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세자를 치러 가는 모습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지요. 최치원 스스로 영모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령이 말하였지요. 허나 저하께서 그 자리에 직접 나서시면 위험하오이다. 현이가 말하였습니다. 세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소이다. 훈장이 덧붙였지요. 저하의 말씀이 옳소이다. 살아있는 세자를 눈으로 보아야 움직이는 법이오이다. 도백이 팔짱을 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가겠소이다. 이 마을 이장으로서. 칠복이 문 밖에서 고개를 빼꼼 들이밀었지요. 저도요. 현이가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지요. 새벽이었습니다. 현이가 관아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 곧 날이 밝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이었지요. 최치원의 군사가 이 길목에 닿는 것이 오늘이었습니다. 훈장이 다가와 말하였지요. 저하, 준비가 되었사옵니까? 현이가 하늘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되었소이다. 수령이 뒤에서 나직이 말하였지요. 저하,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두렵지 않으시옵니까? 현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답하였습니다. 두렵소이다. 허나 그날 밤 담을 넘을 때도 두려웠소이다. 두려운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요. 수령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일행이 길목으로 나섰습니다. 현이를 중심으로 수령의 관군이 좌우에 늘어섰으니 도백과 칠복도 그 안에 있었지요. 군장이 현이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길목은 인근 고을과 고을을 잇는 큰 길이었으니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이른 아침임에도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길가에 하나둘 나와 있었지요. 처음엔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씩 무릎을 꿇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요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냥 꿇었지요. 현이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바라보았지요. 군장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백성이 증명하고 있소이다. 저하. 최치원의 군사가 나타난 것은 한 시즌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길 저편에서 군사들의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500명이었으니 현이 쪽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 양쪽에 이미 백성들이 나와 있었고 인근 고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최치원이 말 위에서 현이를 보았습니다. 거지 행색을 벗고 세자의 복장을 갖춘 소년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 최치원의 얼굴이 굳었지요. 현이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큰 소리였으니 길 양쪽에 늘어선 백성들에게도 들렸지요. 좌의정 최치원. 세자를 치러 군사를 이끌고 왔소이까. 최치원이 말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참칭하는 자를 잡으러 온 것이요. 현이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묻겠소이다. 선왕께서는 어찌 돌아가셨소이까? 최치원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을 시해하고 세자를 죽이려 군사를 일으킨 것,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소이다. 최치원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술렁였지요. 최치원이 칼을 뽑으라는 명을 내리려 하였으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치원의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멈추시오. 최치원의 군사 안에서 장수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뒤로 또 하나. 최치원이 매수하지 못한 자들이었지요. 세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닿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자 저하를 칠 수 없소이다. 최치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하나가 물러서면 또 하나가 물러섰으니 500이었으나 그 500이 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없는 군사는 싸우지 않는 법이었지요. 강무관만이 칼을 뽑은 채 버텼습니다. 칠복이 그 옆으로 번개같이 파고들었지요. 강무관이 칠복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칠복이 몸을 비틀며 피하였지요. 강무관이 빠른 자였으나 칠복은 더 빨랐습니다. 좁은 골목이 아닌 넓은 길이었으니 칠복에게 유리하였지요. 칠복이 강무관의 팔목을 낚아채어 비틀었으니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수령의 관군이 강무관을 애워쌌지요. 강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치원이 도주하려 하였습니다. 말에 오르려는 순간 도백이 그 앞을 막아섰지요. 한 마을의 이장이 이 나라 좌의정 앞을 맨몸으로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어딜 가시오이까, 대감. 최치원이 도백을 밀치려 하였으나 도백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군이 달려왔지요. 최치원이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포박된 최치원이 현이 앞에 끌려왔습니다. 최치원이 그 자리에서도 기세를 꺾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않은 것이. 현이가 말을 끊었지요. 큰 소리가 아니었으나 또 끊었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대 때문이요. 최치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대가 무너뜨리려 한 것은 왕위가 아니었소. 이 길가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이었소. 최치원이 비웃으려 하였지요. 백성 따위라 하였소이까. 현이가 최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였으나 그 눈빛 앞에서 최치원이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 사람들 덕분이요. 밥 한 그릇, 집신 한 켤레, 그리고 목숨을 내건 그 마음 덕분이요. 그대는 평생 그것을 모르고 살았으니 그것이 그대의 패인이요. 최치원과 영모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잡혔습니다. 조정으로 압송되었으니 남은 신료들이 현이를 맞이하였지요.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최치원의 조카는 이미 달아난 뒤였으나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뒤 붙잡혔지요. 현이가 한양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큰 길 양쪽으로 백성들이 늘어섰으니 아무도 시키지 않았건만 하나씩 무릎을 꿇었지요. 현이가 그 길을 걸으면서 문득 처음 마을 어귀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요. 즉위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현이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이었지요. 왕의 행차가 마을 어귀에 닿자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몰려 나왔습니다. 도백이 허둥지둥 의관을 고치려 하였으나 현이가 이미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옥분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현이가 옥분 앞에 멈추었지요. 이제는 왕의 복장이었으니 붉은 골룡포의 익선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 미움을 받아들던 그 소년과 다르지 않았지요. 현이가 말하였습니다. 그날 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요. 옥분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지요. 허나 울지 않았으니 대신 손을 이마에 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시러 오셨으면 미리 기별이라도 하시지요. 준비를 했을 것 아니오이까. 현이가 소리 없이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이 눈물을 들킬까봐 고개를 돌렸고 도백이 헛기침을 하였지요. 군장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감댁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그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